그 어저께 발표났죠. 이 대통령 부부의 집이 분당에 양지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재건축 지역인데 거기에 29억 원을 주고 매수자에게 넘겼는데 동시에 17억 7천만 원을 근저당을 잡았어요. 즉 은행 대출을 묶어놓고 본인 대통령이 17억 7천을 빌려준 셈이죠. 상대방한테. 그래서 무슨 그 공적 대출은 막고 사적 대출은 늘리는 게 대통령의 정책이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제 저희 그 한동훈 의원과 진중권 교수가 서로 특별 대담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서 또 말씀 좀 해주시죠. 정치인의 속뜻을 국민이 알아줄 필요는 없어요. 정치인의 행동을 보면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집을 팔면서 근저당 걸고 그랬어요. 근데 레버리지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그래도 된다 내지는 내로남불 이게 속뜻인 거죠. 속뜻을 그렇게까지 관대하게 짐작해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의원이 아주 통렬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로남불이라고요. 어쨌든 좀 이례적인 매도는 맞죠. 대통령의 좀 약간 석연치 않을 수 있는 그 매도.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은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또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양쪽을 좀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주장을 하는 바로. 내가 보기에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집을 팔면서 근저당을 했다고 보는 그 사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야 난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대통령은 자기 집을 팔면서 근저당 해가지고서 집 사는 사람에게 일정한 소위 말하면 은행 비슷한 은행 일을 한 거야. 사적 금융이죠.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또 벌어졌네요. 대통령이. 그건 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정부의 행위라고 보는 것은 결국 가서 정부의 지지 소위 말하는 신뢰만 상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대표님. 청와대가 오늘 또 어떻게 일종의 반박을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의지 때문에 한 것이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은 매수자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무슨 재건축 조합 딱지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또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 17억 7천만 원. 아니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거고 매수자를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면은 은행 대출도 허용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은행 대출은 뭐 무지하게 막아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는 없어졌는 아니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일반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 권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제재를 가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솔직히 해서 뭐 공정이 가장 중요한 지금 하나의 화두로 다 떠오르고 있는 세상이고. 공정. 예, 지금 솔직히 해서 2030에서 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느냐 이걸 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서울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졌는데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 좀 아셔야 될 거라고.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이런 얘기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에 당선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괜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해결도 못하면서 부동산과 세금과 관계를 가지고서 자꾸 얘기를 갖다 했기 때문에 결국 가서 이 한강변에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서 표를 얻지 못해서 결국 가서 경원을 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몰표가 나왔죠. 네. 네. 그렇군요. 그 내일 또 부동산 국민 토론회라는 것, 좀 빛 좋은 개설과 되지 않고 좋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아니, 나도 보기에 국민은 이 부동산 문제를 국민과 토론해서 결론이 뭐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걸 알고서 그런 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냥 모양상으로다가 뭐 텔레비 틀어놓고서 뭐 국민과 대화해서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예, 정책 당국자 그리고 대통령님이 좀 잘 좀 이 말씀을 새겼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증시 문제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후에 가장 큰 치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증시가 이제 오른 점인데, 근데 동시에 그게 또 덫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최근에 나온 집중적인 보도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가 세계 주요 증시 시장 중에서 최악의 실적을 냈다. 그 이유는 둔화 우려와 레버리지 매도세로 28%나 한 달 동안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인데, 뭐 어떤 외신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뭐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급격한 변동성, 그죠? 오르내림도 문제지만 그 파장의 폭이 너무 좁게 막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들인데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걸로 봐야 됩니까? 나는 사실은 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대로 내가 보기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증권 시장에. 네, 증권 시장이라는 게 하나의 조직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이 증권 시장이에요. 네. 근데 자꾸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증권 시장가 어떠니 뭐 EFT가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반 국민이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아무 소리 않고 있지만 이게 낙폭이 커지기 시작할 것 같으면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불안한 심정을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무슨 보완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지금 거기다가 보완책은커녕 사실 지금 가장 큰 증시에서의 최대 악재가 이른바 그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때문에 그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지고 또 심지어 자사소송까지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큰 그 변동성의 문제를 키운 사람이 바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뭐 지금 여권 안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아니, 어떻게 김 실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증권 시장에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 해요. 네. 나는 솔직히 해서 내가 1990년에 이 청와대 경제수석 하시지 않습니까? 경제수석으로 노태우 들어갈 때 대통령 때요. 내가 당시에 대통령한테 나를 경제수석으로 임명하는 조건으로 내가 서면으로다가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네. 대통령이 절대로 증권 시사에 대해서 나한테 질문하지 마시오 말이야. 예. 어? 매일매일 증권 시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은 다른 경제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결국 가서 그 당시에 내가 주가지수 840대 들어갔는데 석 달 만에 300포인트가 날아가 버렸다. 예. 그 500이 깨져서 400대로 내려간 거예요. 큰일 났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루는 대통령이 날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증시 이렇게 놔둬도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 증시에 큰 투매 현상이 생겨나면은 내가 그걸 갖다 방안을 할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의 특성상으로 투매 현상은 안 일어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게 48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증시 부양 안 해준다고 하면 난리예요.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12시쯤 돼서 전화가 오는데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는 소리도 다 들었는데. 경제수석하면 별일이 다 있군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참고 견뎌가지고서 결국 가서 깡통부자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예. 그 이후에 정시가 그래도 비교적 정상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경제정책을 다루는 사람이 경제 변수에 대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 노태우 대통령이 또 우리 그 경제수석, 우리 김종인 경제수석 말을 또 들어주네요. 아니 그거는 나는 솔직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요. 나라 경제수석으로 임명을 하려면은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나한테 약속으로 하지 않고서는 나는 경제수석 임명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거다. 근데 제가 뭐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더 앞장서서 지금 나서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맞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내가 보니까 김용범 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조금 뭐 반론이 나오면 그걸 또 대통령이 옹호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보기에 그게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1990년대 그 안정된 정치 그리고 부동산의 안정 그리고 증시의 정상화 이런 것들이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지금은 정반대네요. 그때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무슨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 밑에 있는 하부 기관 사람들은 또 뭐 하는 짓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뭐 효과가 있건 없든 간에 어떤 조치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는군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 가장 쉽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근데 세금에 이 사람들이 세금의 논리를 기본적으로 모르면서 자꾸 세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 22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벌금 1,000만 원입니다. 뭐 물론 항소 대법원이 있겠지만
시장제 박탈 위험 그리고 또 보궐선거를 또 해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당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표님 지금 이런 그 큰 그 선거의 결과 선거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 이번 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번 선거가 아니라 지난 2년에 보궐선거 때 나타난 문제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판결문 내용을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판사가 당시에 오세훈 전 시장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를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서 그거에 기초해서 지금 판결을 하지 않았나 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오 시장이 뭐 당장 시장직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아무래도 그 시정 활동이나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그 한동훈, 오세훈, 장동혁 이 세 사람의 장 내외에서 어떤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예상이 좀 되십니까? 내가 보기에 뭐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당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나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판결로 인해 가지고서 오세훈 시장이 정말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이냐는 두고 봐야 할 일인데 뭐 오세훈 시장으로서도 정치 경력이 그래도 꽤 되는 사람이니까 뭐 그거에 그렇게 크게 위축이 돼 가지고서 뭐 행동에 제약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강렬한 예각,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있는데 특히 그 부동산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그 국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말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또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서울시의 그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데라면서 유튜브에 직접 스스로 제작을 해갖고 나왔는데 무려 60만 회인가요? 클릭수가 아주 큽니다. 뭐 그 내용은 한번 들어보고 또 말씀 좀 나눠보시죠. 대통령께서는 뭐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가 무려 660여 명에 여쭤봤습니다. 4만 4천 건에 한 건 한 건 분석을 하고요. 작년 6월에 월세 40만 원이 더 넘는 놈이 80만 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서울을 떠납니다. 정부와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전혀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나는 그 이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역대 정권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역대 정권이 부동산 문제와 세금과 결부해서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면은 부동산이 잡힐 것 같지만 세금을 부과하면 그 다음에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마치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도 뭐 정부에서도 경험을 해본 거지만 부동산 값이 뛰기 시작하면은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게 되고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담당하는 부서가 그래도 뭐를 하는 모양이라도 보여줘야 되니까 들고 나오는 것이 세금이나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국세청을 동원해 가지고서 뭐 세무 사찰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여태까지 성공해본 예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마찬가지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어차피 그 부동산 토론회, 부동산 말씀도 하셨으니까 바로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내일입니다. 내일 국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이거를 아니 나는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국민과 대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발상을 대통령께서 지금 집행하고 계신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어젠가요 그 예고편을 발언을 했어요. 그 예고편을 한번 보시고 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모레 23일 부동산 국민대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저 편집본에서는 빠졌는데 그 금융대책 얘기를 또 했어요. 금융이라고 하면 역시 대출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수요자 그러니까 대출 규제, 금융정책을 통한 그리고 지금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세금을 통한 어떤 문제 이런 식의 접근을 또 한번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내일 좀 그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 무슨 국민의 상식에 맞는 세금을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내가 지금 세금을 가지고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 이거 지금 별개의 문제예요. 네. 세금은 세금대로 얘기를 해야지 꼭 세금하고 부동산하고 결부시켜서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고 이거. 결국 가서 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세금 가지고서 굉장히 위협적인 얘기를 하다가 결국 가서는 정치적으로 부담만 안고 말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선거에서도 많이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사실은 역대 정권이 세금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성공한 정권이 없어요.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정도입니까? 지금 이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서울에 사실 살고 싶은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데 거기에 부응하게 공급은 잘 안 되고 지금 사실 서울시에는 오세훈 시장 말마다나 집을 땅이 없어요. 땅이 빈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심지어 무슨 뭐 국회를 거의 세종시로 보내가지고서 그 국회터에다가 뭐 아파트를 짓느니 또 무슨 뭐 김포공항을 옮겨가지고서 거기다 아파트 짓느니 그런 발상을 갖다 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그 솔루션 해결책을 던지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수도권에 생활하고 싶은 인구가 많은 한은 네. 내가 보기에 그걸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를 해가지고 서울 시내에 사는 사람은 집을 한 채 이상 더 못 갖는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제도를 만들면은 네. 혹시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헌법에 위배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안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금리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금리. 최근에 같이 이게 그 금리가 이렇게 싼 금리 체제하에서 부동산을 억제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뾰족하게 바로 이것이다고 탁 제시할 건 없지만 정부가 수요에 너무 개입하는 건 곤란하다. 세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얘기를 하면은 뭐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고 또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금 이 거예요. 대통령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거에 대한 조화를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것이 정책적인 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지금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 관련해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의견이 분분한데요. 빚내서 집 사지 말라.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의 그 강력한 정책인데 이 대통령의 이런 정책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일 수도 있는 일이 아니 지금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관행을 보면은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월세 살다가 네. 그 돈이 조금 모아지면은 전세 살다가 그래가지고 좀 더 모아지면은 집을 사고 오는 것이 이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걸 갑작스럽게 바꾸라고 그러면은 그거 바꿔주겠어요?